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해 12월 탄핵 심판 초기에 4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등 본격 절차가 시작되자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임료로 한 명당 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5만 원권 전액 현금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비용으로 적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이후 이루어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지불된 수임료도 5만 원권 현금이었습니다. 이때는 액수도 커져 한 사람당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수임료가 지불됐는데 역시 전액 5만 원권으로 전달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 7명의 수임료를 모두 더할 경우 3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현금만 4억 원에 육박합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상납된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로 들어간 40억 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월 사이에 수임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당 현금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가져왔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굳이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그것도 국정원이 상납한 것과 같은 5만 원권으로만 건넸다는 점에서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도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당시 수임료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은행 예금 10억 2천여만 원이 공식 보유한 현금의 전부였기 때문에 검찰은 변호사 비용 지급 직전에 이 예금에서 인출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을 때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에게 돈을 건넨 걸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는 자신이 탄핵 심판 변호사들을 만나 수임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의상실 등에서 최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최순실이 그 의상실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한 수십 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행정관에게 건네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등으로 최 씨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영선 전 행정관이 관여한 비선 진료 비용도 특수활동비로 지불됐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치소에 있는 이 전 행정관을 소환했지만 이영선 전 행정관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윤전추 전 행정관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것도 정치다. 일요일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 추위를 뚫고 작은 책으로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닥스예요. 닥스? 네.
닥스는 무슨 뜻이에요? 닥스. 유명한 그 명품? 네. 그 지금 자랑하시려고? 근데 닥스. 거기에 K만 빼면 어떻게 되는지 닥스는 아세요? 누구 건데? 다스. 닥스는 김현 건데 다스는 누구 거지? 안녕하세요. 준비한 멘트. 김어준 뉴스공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국정감사장. 우리 청장님 요즘 국민적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다스 국민체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하여튼 언론에 그런 단어가 뜬 것은 예. 국민체조 시작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스 이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게 쟁점인데요. 여의도 촛불 파티. 다스 제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K자 그래요. 가방 들고 다니다 보면 뭐 하나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끼고 다녀요. 그러네. 다스. 이런 개그를 치실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숟가락 얹히지 마세요. 네, 좀 그러니까. 새롭게 그렇지.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새가 날아든다의 오프닝 멘트 때 어떻게 하면은 그게 아니고 나는 아침에 네. 김현 대변인 칭찬하려고 준비하고 왔었어요. 아, 네, 얘기하세요. 준비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요새 지방선거 때문에 아카데믹 강연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가는 경우 어떤 때는 막 두 군데씩 가는데 대변인 언론 이런 얘기 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의 대변인이 누구죠? 이러면 몇 명 있잖아요. 현역도 있고 김현이요 이러는 거야. 아, 기분 좋죠. 그래도 그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나는 개구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푸나님이 너무 진지하잖아요. 우리도 약간 좀 네, 웃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맞춰드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인 중에 한 분이 한국 사회의 본질을 해부한 글을 한번 칼럼을 봤는데 의사세요? 재미없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네. 그분이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 강령 이런 걸 이제 쭉 열거를 했어요. 무슨 항상 뭐 쇼핑백 일회용 쓰지 말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가장 일상적 민주주의 캠페인을 했던 게 세월호 배지, 세월호 리본, 그렇죠. 세월호 팔찌였던 것 같은데 다스 건도 좀 그 비슷하게 뭔가 캠페인을 그러네. 좀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어쨌든 닥스 가방을 매는 걸로 다스는 누구 거? 닥스는 김현, 다스는 누구 거? 왜 허탈하게 웃으세요?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반갑다 할 때 악수를 안 하고요. 주먹으로 불끈 양쪽을 아이고, 주먹으로 아이고. 마주칩니다. 잠깐만요. 구속 투쟁. 준비 많이 하셨어. 좋아, 아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건 갑자기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금방 겨울 올 것 같아요. 감옥소도 꽤 춥겠죠? 아이고. 요새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분은 뭐 매트리스가 있다고 하니까. 열선도 깔렸는데 뭐. 네, 네, 네. 근데 그분은 영원히 못 나오시게 생겼어, 지금. 옛날엔 정말 추웠는데. 감옥소가요. 정말. 거기 안 들어와요? 언돌 뭐 이런 거? 아니 예전에는 정말 추웠지. 그게 추워서요. 우리말로는 그거 뭐라고 하나요? 고무로 된 옛날에는 그걸 일본말로 유단분가 뭔가 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 집어넣어서 하는 거. 그거 하나 뜨거운 물 밤에 넣고 그거 하루 밤새 껴안고 자고. 근데 그것을 그 추웠던 게 열선 들어간 게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대철 고문이 본인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 밑에 열선을 깔고 하는 걸로 고쳤을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교정위원이시잖아요, 그분. 박근혜는 거기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인권을 위해서 저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원래 그때 누구예요? 노회찬 의원하고 한교안 장관과의 대화를 보면 반성하라고 보낸 것이 추워야 된다 이런 톤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교안 장관이? 아, 진짜 그 세력들은 좀 인권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똑같이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좀 전에 했던 그 바로 박근혜 수감번호 503번. 지금 이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온 거죠, 사실은. 이게 문득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정도 사건을 지금 민주 세력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 세력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줄 몰라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도 11.6 사건 직후에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쇠 2개를 전달받잖아요. 작은 금고 열쇠하고 큰 금고 열쇠하고. 경험과 감이 있기 때문에 늘 해봤기 가능한 때문에 거지. 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소위 성금, 기업으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늘 큰 금고에 꽉꽉 채워놨고 작은 금고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9억가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별금으로 받아가지고 전두환으로부터 받아서 9억 중에 6억만 착복하고 3억은 다시 돌려줬는데 그것이 수사비하고 무슨 뭐 또 전별금으로 쓰여졌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나온 이거는 똑같이 한 거죠. 그 시절로 돌아간 거죠. 박근혜 씨는 몇 년 전에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의 멘탈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어떻게 행동과 말이 저렇게 다른가? 자기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하는 것은 정의예요. 옳은 거고, 그다음에 남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은 천하의 나쁜 짓이 되고 쓸데없는 짓이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거세해야 되는 그런 거고, 자기가 하는 것은 나는 곧 짐이잖아요. 선덕여왕 이래로 1400년 만에 나온 여성 지도자인데 부활하신 거잖아요. 오늘 준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역사 공부까지 하고 오셨는데. 아니, 이거 박근영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국정원은 나의 직속 기관이니까 국정원 돈 한 달에 1억쯤이야 용돈으로 쓰는 거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고, 청와대 특활비가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또 어디다 썼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퇴임하기 전에 수십억 원을 쓴 거 아니에요. 하루에 5천만 원씩 쓸 정도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5천만 원을 알뜰하게 다 쓰고 삼성동으로 와서 이제 감옥으로 간 건데, 하여간 최근에 이 박근혜의 이 밝혀진 것은 그 이전 시절, 그때 그 시절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조금 규모를 줄여서, K 미르재단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업으로 리베이트 받는 거랑. 문제가 있다거나 범죄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과거에 쭉 하던 관행, 보고 자란 대로 한 그것을 사실은 민주정부 이후에, 국민정부 이후에 이렇게 끊어졌던 것을 그냥 되살린 거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거를 알고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최순실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일정 기간 안 받다가 작년 9월 달에 국정원 돈을 2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9월 6일 시점을 봐야 되는데, 최순실이 출국한 날이 9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까지 받다가 8월 달에 잠깐 쉬었다가 9월 달에 8월 달까지 같이 2억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나가면서 이제 나가보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랬던 거지. 박근혜 씨는 가끔씩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머리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오기가 장창하고요. 국민들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원래 그렇다는 것보다는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자기는 깨끗한 척 하는 굉장히 좀 사악한 정치인 중에 하나였다. 거짓말이 아니죠. 그분 말은. 조금 다른 걸 거예요. 아마 의식 구조가 다른 걸 거예요. 치외 법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최순실 파동이 한참 불거지고 나올 때 보면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을 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최태민이 온갖 사악한 일을 하고 있고 국정원에서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최태민의 뒤를 캐서 친구까지 했는데 그 앞에서 울면서 최태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복귀하면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태민과의 관계에 물을 때는 전혀 그냥 최태민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유언비어나 유포하는 나쁜 사람으로 비교했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3인방에 대해서 아니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왜 제 주변에서 그만두게 해야 하는지, 제 옆에서
그냥 두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왜 음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뻔뻔스럽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고. 그런 분을 뭐 마치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구해내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좀. 애국당. 네. 네. 근데 지금 언론의 보도는 문고리 3인방이 이제 박근혜를 버린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버린 나와요. 거죠.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해서 강남 아파트 샀다 이 3인방이. 근데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나 봐요. 이 돈은 일부 그 돈이 소명됐다. 아니다. 일부 소명됐다. 이재만이나 안봉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이렇게 비리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형량이 높아지잖아요. 버린 거냐 해서 이제 버렸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가령 돈이 들어온 건 있는데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검찰에서 완전히 계속 다물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을 되면 해야 하지.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역이 아니니까 참 아쉽네. 현역이 아니면 하긴 새가 날아든다에 나와서 방송도 못하지 뭐.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를 나온 게 5월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봉근이 뭐 피해 다니다시피 하면서 증인으로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제 먼저 나가서 조사받는 사람이 이현수 기조실장이잖아요. 예, 이분이 저는 탈탈탈 다 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자기는 시켜서 한 거다. 왜냐면 시켜서 한 거면은 국정원법에 따르면 죄를 면할 수가 있어요. 시켜서 한 것은 지난번 댓글 공작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김하영이 기소유예가 된 거라고요. 근데 물론 이현수 실장 경우는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실형을 받겠지만 그래도 시켜서 한이다라고 하고 시켜서 내가 이렇게 전달했다까지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안봉근과 이재만과 정호성은.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돈이 전달됐다는 것까지가 가고 나면 네. 그 돈을 어떻게 했니라는 검찰의 물음에 그걸 계속 답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3인방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버렸다뿐만 뛰어넘은 그리고 거지. 자기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10년 그러니까, 이상형을 불가피한 예, 거예요. 만약에 이게 대통령한테 상납했다라고 가고 우리는 일부 그중에 일부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형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랑 무슨 뭐 동지적 의리가 아니고 이해관계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 3명은 살기 위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은 뭐 누구는 이 사람들이 최순실을 보호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올감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한편에서 이걸 품위 유지비다 뭐 통치자금이다라는 헛소리들을 하는데 품위 유지를 하려면은 청와대 특활비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특활비가 1년에 96억 원이고 한 달에 한 8억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 중에 대통령 뭐 예를 들어 그것도 법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의상비 내지는 뭐 기치료비 내지는 얼굴 시술비 이런 거는 대통령이 품위 유지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 네 거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거기서 썼을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 돈은 권력서열 1위한테 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서열 1위가 얼마 전에 장시호한테 삼성동에 금고가 있고 이걸 정유라하고 정유라 아들을 뭐 키우는데 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진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품위유지 운운, 뭐 통치자금 운운 이거는 일반적인 품위유지를 벗어나는 품위유지 내지는 하여간 이래저래 써야 되는 것들. 품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품위가 떨어져요. 애매하네. 너무 좋은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은 어떠세요? 박근혜도 포함됐겠지만 일단 문고리 3인방 등이 국정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들이 어떤 그 자리 보전 같은 걸 위해서 어차피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박근혜 최측근들한테 뿌려댄 일종의 그 뇌물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남재주는 2007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방안보 특보였고요. 2012년도에도 특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참여정부 때 마지막 옷을 벗고 나가서 주로 강연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게 그 강연의 내용이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했던 안보교육, 소위 색깔론과 종북론, 그다음 전교조 폄훼하고 4.3 뭐 이런 그 소위 우리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소위 일배류회 같은 발언으로 강연을 하고 다녔고 그 강연료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남재준은 보훈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그 후임이고 이병기 원장이 그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가잖아요. 특히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 댓글이나 뭐 NLL 발췌본 흔드는 거나 이런 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우성 간첩조작단 사건을 제대로 감쪽같이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두 번 다시 실수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 직후에 이제 세월호가 참사로 번지면서 5월 달에 그만두고 이병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최측근 인사들이 국정원 원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주머니 돈 쓰듯이 썼고, 그게 이제 눈빛으로 주고받는 거죠. 뭐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MB 때 물론 4대강과 자원외교와 그다음에 방산비리로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하지만 요 방식 있잖아요. 지금 하는 방식. 이 MB 때는 어땠을까라고 또 궁금해요.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씨로부터 명절 상여금 등 명목으로 한 사람당 매년 3천만 원씩 4년 동안 모두 3억 6천만 원 받았다. 요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거네요. 박근혜도 국정원 돈을 가져다가 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쓰고 자기 측근들한테도 떼어주는 형식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워낙 센 뉴스들 속에 지금 나와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박근혜 한 4년 정도가 청와대 자체에서 지워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쪽 세력들은 당연한 거, 뭐 관행 이렇게 관행인지 진짜 아닌지 관련돼 있는 분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절대 관행 아니다. 특히 민주정부 때는 그런 적이 없었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하고 정보위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차별했어요. 국정원이 잠나원. 아유 끔찍하다 진짜. 잠나원이 맞아요. 나원참이 맞아요. 원나참도 있어요. 원나참이면 국정원이 나만 원참나도 있네. 원참나 원 국정원이 나를 참은 뭘까? 됐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세금 가져다가 개인 비리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간 기업들의 돈을 받거나 이런 식의 비리는 있어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고 다 한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인 거지 그야말로. 박정희가 하던 방식이에요. 방식. 이게 박근혜 재판에 또 다른 그 혐의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증인의 진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나오실 수 힘들겠는데. 거기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나 미치겠네. 근데 보도 보니까 박근혜 씨가 지금 그 저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면회를 아예 안 간답니다. 그럼 박근혜 씨도 텔레비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대요.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진 줄 모르고 있대요. 아직까지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어제 보도까지는. 그러니까 그 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데요. 문고리 3인방은 자기들 형량을 줄여야 되니까 최대한 박근혜 쪽으로 밀겠죠.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검찰도 그 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같이 어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유, 네. 그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의원 시절에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쭉 추적을 해봤거든요. 정말 꼼꼼하고 알뜰살뜰하게 하루에 호텔에서 커피숍 몇 번 이용하고 밥도 먹고 톨게이트비도 쓰고. 근데 호텔을 진짜 자주 많이 이용을 해요. 국회의원 시절 대선 앞두고 보면. 그리고 뭐 보좌진들한테 상여금도 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꼼꼼하게 후원금을 관리를 하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도요. 물론 뭐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 2012년 12월 3일이죠. 이춘성 전 보좌관 그 즉사해서 이춘상이죠. 그분이 원래 비자금 관리했던 보좌관이에요. 그래도 이재만으로 넘어갔구나. 이재만은 살짝 넘어간 거 그분이죠. 권력 서열 1위. 그래서 그 아직도 의혹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 어디 딴 데로 간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 딴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최순실 정도? 네, 그럼요. 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군요. 아유, 그 최순실도 얼마나 꼼꼼합니까? 그 핸드폰도 닦아가지고 쓸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청와대의 비밀 여론조사.
친박들 공천 관련해서 이것까지도 국정원 돈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박근혜 씨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도 자기 당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 계보 관리를 위해서 국정원 돈을 써서 비밀 여론조사를 했다. 요거잖아요 지금. 네.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보니까. 청와대가 원래 이제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꽁수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거.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다면은 뭐 정부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데 다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책 여론조사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선거 관련 선거 관련 조사를 여론조사는 사실상 안 되는 선거에 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냥 자기네 쌈짓돈으로 쓴 거죠.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만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돈도 청와대에 박근혜와 최측근들에게 들어간 거 말고 그런 국정원 돈이 정권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친박들에게는 안 들어갔을까? 여기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정무수석이 곧 이제 소환 조사를 당할 것이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이제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고 또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까지 올라갈 거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님도 이제 곧 조만간 이제 영어의 몸이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잖아요. 주명호. 돈의 흐름만 보고 뇌물죄만 부각되고 있지만 청와대 비밀 여론조사는 공천 및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고 조사 내용이 새누리당이 넘어갔다면 후폭풍이 클 거다라는 한 여론조사 대표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유승민 공천 안 준 거잖아요. 김재원 정무수석도 사실 그때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듣보잡들 등장하고 기존에 그래도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기여한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탈락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 기어이 공천을 줘서 떨어지잖아요. 유력한 후보를 공천을 안 주고 여론조사를 해서 1등을 빼고 여론조사상 수치가 낮은 사람을 공천을 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지명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높은데 우리 사람 아니야. 그럼 얘 빼고 다른 사람 집어넣고 이상한 일들이 지난 총선에 벌어졌는데 그걸로 활용했다면 이거는 완전한 선거 개입이죠. 기획이지. 여론조사를 실제로 해서 누가 경쟁력이냐를 본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봤다. 자기들이 진짜로 공천하고 싶은 사람 공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했더니 얘가 높더라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 당시에 당 공식 기구에서 공천을 주도했고 친박 공천.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공천 되게끔 만드는 분위기 띄우고 다닌 거는 최경환이잖아요. 진박 간별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박근혜 5대대로만 했을까 아니면은 거기 국정원도 개입하고 해서 어떤 삼각 고리로 돈도 받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면은 조금 좀 우리가 확대 좀 시켜보자면 우리 일반인의 시각에서 뺏지 날아갈 사람들 여럿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람들 중에서. 의석수를 6일날 복당을 시키면 또 우수수 떨어지겠네. 그죠? 방송 나가는 오늘이네요. 오늘인가요? 오늘 탈당할 거다. 뭐 그게 이제 8명이냐 뭐 10명도 넘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거네요. 기대가 큽니다. 네. 전체 의원 숫자가 점점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선거가 없길 바라죠. 그분들 뜻대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정치권의 모습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내년 개헌은 뭐 얘기 나온 게 짧게만 좀 하자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권력구조 개편부터가 합의가 안 될 거고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느냐 대통령 임기를 줄이느냐도 싸울 거고 대통령은 거기다가 인권, 복지, 지방 분권 이런 거 놓고 싶어 하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서 점점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져 가는 거 아니냐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나 저희들의 입장은 지금까지 공약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는 그냥 쭉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야당 쪽이나 아니면 의원들도 제일 먼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워낙 국회 내에서 바라는 국회 내의 전통적인 개헌론자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런 방향으로. 권력구조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에 힘들 수도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해 놓고 보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구속되는 데까지 가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됐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정치인보다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어쨌든 이뤄낸 거잖아요. 저는 내년 개헌도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이 일정하게 수렴이 되면
그것을 안 하는 개별 의원들이 안 하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곤란한 상황으로 갈 거다, 직면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될지에 대해서는 좀 가늠하기는 당장은 좀 어렵지만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권력구조 개편, 그다음에 그 정신, 그리고 자치분권, 선거구제까지는 좀 사실은 논의가 분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상당 부분 돼야 되고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는 뭐 당은 기본 입장을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것이고 근데 실제 개헌론을 처음에 국회 쪽에서 제기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은 권력구조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지지나 그렇죠. 선호가 높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에 대한 동력이나 뭐 이게 좀 떨어지는 거고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굳이 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기본권이나 뭐 자치분권 이런 문제들은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간다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명분이나 원칙으로 따지면 권력구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할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고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하는 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그것을 그 상대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를 그 개헌 국민투표와 같이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높아서 홍준표나 안철수 같은 야당 쪽에서는 안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일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 때 같이 하자 이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생각하겠죠. 제가 지금 이제 개헌의 여러 가지 주제나 내용 가운데서 현재 이제 여권은 자치분권 이 분권형 개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시도지사 회의인가 거기서 경북도지사 그 양반이 정말 이걸 필요한 것이고 요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을 저 야당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워지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세긴 했는데 어쨌건 박근혜 씨의 앞으로 이 수사가 굉장히 점입가경이 될 것 같다. 뭐 서울중앙지검이 주도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정치적 일정 같은 걸 봐주고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친박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다음 주 방송 때는 아마 정치권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자, 박근혜 씨가 지금까지 해온 참 이상한 정치,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치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지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홍준표 씨가 박근혜 씨를 강제 출당, 자기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출당을 시키고 하게 되는 부분, 뭐 자기 무슨 통화 내역이 있네 없네 하는 부분도 지금 청와대가 국정원에 뇌물 받았다는 것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 세력이 이야기를 정말로 못할 만한 딱 그 시점에 출당을 시켰는데 내놓고 집단적으로 네. 뭐 저항하거나 집단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 점점진 거죠.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비는 걸 것이나 실제로 집단적으로 나서서 움직이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논란을 하다가 뭐 정치적으로든 어떻든 홍이 밀어붙이면 소리는 내겠지만 나서서 막 움직이거나 튀지는 않는 식으로 결국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두 세력이 같이 동반으로 추락해 주길 바라는데 친박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의외로 지금 적어요. 2주 전에 예상했잖아요. 즉 저러다 만다. 그럼요. 근데 너무 표현이 세더라고요.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그래서 잔박이래답니까? 잔박. 잔반. 잔류한 박근혜 지지자. 우리 갑자기 군대 때 생각이 나네요. 잔반이라고. 잔반. 낳는 밥. 홍준표 대표가 바퀴벌레, 그렇죠. 야, 진짜 듣는 바퀴벌레 기분. 정치적 표현 중에는 가장 심한 표현 쓴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지? 이거 비슷한 거 또 하나 찾으면 쥐새끼 뭐 이런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거야 뭐, 그건 객관적이에요? 아니, 워낙에 많이 써왔던 용어고, 비슷하게 생긴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건 바퀴벌레는 솔직히 말하면 심했죠. 심했어요. 팔선 의원한테, 대선배한테 새까만 후배가 바퀴벌레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다 보면 용어를 선택하는 거나 아니면 비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선 맴맴 돌고
혀 끝에까지 왔다가도 우리는 접고 하는 게 사람을 짐승이나 동물에 비유할 때예요. 그래서 그는 거의 잘 안 써요. 보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러면 같은 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할 거고 그다음에 의총도 소집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룬 거잖아요.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그래서 우리가 2주, 3주 전에 예측컨대 뭐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등 떠밀고 내보낼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걸로 조직적인 그 반항을 안 하고 위야무야 되면서 그냥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자금 문제가 또 이제 걸림돌로 나왔기 때문에 홍 대표 입장에서는 더 세게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밀어붙이고 정리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세게 나가는 게 일종의 약속 교류기 측면도 있다. 왜 그러냐면 친박 청산했다는 거를 만방에 알리고 싶은데 이슈나 논란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돼야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말을 세게 해요. 그러면서 친박들은 뭐 간접으로 이야기 나오는 정도지 지금 그 서청원이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 한 그 이후에는 공식 석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목소리가 막 세지는 것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친박 청산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대충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그들 간 약속이 있는 게 자신감도 아닌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홍은 거기서 밀리면 자기가 명분이 떨어지고 그 지난번에 저 녹취록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리면 저게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러지라고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도 살아야 된다는 두 가지가 다 겹친 거죠. 그러니까 독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 방송 나가는 오늘 11월 6일 정도에 이제 바른정당의 일부가 탈당을 일단 하겠죠.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 탈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공포의 공동체.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한다. 그래서 뭐 명분도 없이 그냥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공포심을 갖고 그런 명분을 뭉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상태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그 합당의 명분 중에 일단 세력으로서 존재하자 이런 거겠죠 일단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공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외에 소위 야권이 한편은 명분, 뭐 한편은 정체성 이런 것에서 다 지금 혼선이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상황이 흘러가는 쪽으로 그 중에 뭔가 좀 고리가 약한 쪽으로 계속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뒤에 이렇게 해서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안정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끊임없는 혼선의 한 과정일 뿐인 거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또 정책연대라는 걸 통해 갖고 예전에 합당론이 완전히 사라지고 느슨하게든 뭐 하게든 이렇게 자기들 간의 연대가 보이잖아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사실 바른정당의 잔류파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나갈 사람들하고 다를 것도 사실 없잖아요. 그 친박 핵심들과의 관계. 같이 하기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는 살기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당까지 스스로 자기의 현재의 세력과 현재의 명분과 현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쭉 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끊임없는 재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전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는 쪽으로 갈 거냐, 뭐 하는 이런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국민이 또 바뀌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1.5당. 큰 틀에서 보면 여러 당이 존재하지만 국민의 눈에서 보면 현재의 야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끊임없는 지금 자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은 이걸로 일단은 끝났구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저게 다시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부분이 추가로 또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복수 이런 얘기를 했던 저 안철수 대표가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 어떤 혼선을 겪으면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크고 작은 뭔가 이렇게 연대는 변화를 하려는 어떤 이합집산을 하려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50%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5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푸나님 너무하십니다. 왔다 갔다. 47%도 있길래. 그때는 추미애 대표가 그 해외에서 그 국감하느냐고 빈 사이에 잠깐 떨어진 거예요. 한 3%. 추 대표가 온 뒤에는 바로 복구가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50%를 넘는 여당의 지지율은 있는데 의석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민심과는 또 약간 동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의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일 거고, 두 번째는 야당들 저러고 있는 건 좀 벌성사납고요. 이쪽 성향에는 안 맞지만 니들이 그냥 무소속으로 나와서 기어 들어온다면 몇 석은 받아들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는 뭐냐,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 뭐 요런 여러 가지 심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20대 국회 2기 원 구성하려면 또 의석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석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역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나 야당의 이합 집산을 보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거는 옳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일부 의원을과의 그런 소위 기획 하에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그 안에서도 물론 지금은 몇 석이 가고 그래서 마치 이제 몸집을 불려서 지방선거에서 뭐 승리할 수 있는 몇 군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그 안이 또 길거든요. 지금 한 6개월, 지방선거까지는 8개월이고요. 의장선거는 6개월 정도인데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비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MB 거요. MB 거요. 누구 거요. 그거도 굉장히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의석수가 몇 명이 더 붙고 안 붙고 가지고 주판을 튕겨서 거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과 또는 우리 당과 지지자들의 뜻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옳은 정치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정치인들이 복무하지 못하는 것은 후에 평가를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 맞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민의당 일부에서 이거 제1당이 뺏기면은 국정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모종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딜이 들어온다. 또는 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난리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을 보면 여론조사 추이를 보거나 일반적인 여론을 보거나 예전처럼 뭐 차떼기 때처럼 훅 꺼졌다가 다시 진짜로 바퀴벌레처럼 살아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보수의 3분의 2 이상이 이 세력 못 지켰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위기의식을 굉장히 잘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여론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입법부의 권력을 쥐는 뭐다. 간단히 말해서 왜 다 바뀌었는데, 대법원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바뀌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국회의장을 쥐고 있을 수 있다면 이쪽 분인 것과 저쪽 사람인 건 다른 거잖아요. 국회는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직권상정이나 뭐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국회의장을 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할 거다. 그게 유일한 출구라고 본다. 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정치권이 움직이는 시대는 좀 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시기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1987년도 6월 항쟁을 경험하면서 소위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것을 쭉 유지해 오듯이 돌이켜보면 탄핵 이전과 이후 또는 촛불로 정부를 교체하고 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이 받아 안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 그 다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석수가 많이 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판에 연루된 의원들도 있고, 이 부분은 당시에 이제 의석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요, 뭐 진짜 뭐 긴급해서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력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또 다시 뭔가 뭐 재편하겠다 이제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꼼수가 통할까요?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정치인들이 보지 못했던 한 5인치 정도가 저는 그 뭐라고 보냐면은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너무 낭패를 겪으면은 국민들이 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막 대거 입당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 비슷한 느낌을 줘서 뭔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여대 야소를 만든다거나 국회의장을 막 지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차라리 늦을 건 늦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반전 효과가 있더라.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믿고 가는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 자체를 국면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저렇게 변할까를 계산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런 방식으로 잘 안 풀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5당 체제도 말씀드렸고 이 정권의 출범 자체가 애초부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또 제가 원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라는 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숙명적 조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지금 계산해서 요럴 경우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렇게 풀어가기가 조금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시작된 이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 합작으로 가냐 아니면 그러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 일부 가는 걸로 가냐 하는 이것은 그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지금 혼란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과정만을 딱 보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세력의 어떤 헤맴, 혼란, 그 과정이 한편으로는 새 회복처럼 보이겠지만 또 한편은 그렇게 해봤자 저게 과연 지지율이 회복될까? 아니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적폐는 계속 드러날 것이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갖고 저는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몸집만 불린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회복되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1은 1이다. 예. 지지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갈라져 있던 것이 조금 더 붙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대체 세력으로서 근데 그 안에 또 엄청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의석수는 많았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라는 게 다니면 열이면 9분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니까 당이 조용해져서 어떤 분이 그래 당이 너무 역동적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역동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차분하고 그다음에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준비된 정당으로서의 면모 그다음에 100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고 이렇게 당이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50%대가 꾹 쭉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시끄러우면 되는 일도 없는 거죠. 네. 또 다른 어떤 한편에서의 분석은 정치 지형이랄까요? 유권자 지형이 3당 합당 이전으로 돌아가서 역 3당 합당 효과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TK 정도가 고립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치 지형이 이제 이렇게 바뀐 상태가 되고 현재 국회는 그 상태를 못 따라가고 요즘에 그 친박이나 박근혜처럼 완전히 몰락하고 부도덕한 세력으로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 3년 차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여당에 몰아줄 거다라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중앙당 후원금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참 타이밍 적절했습니다. 지난주에 딱 광고 내보내고 소액 후원하시는 분들이 부지런히 내주셨는데 아직 그렇죠. 시작이 이제 불과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금 십시일반 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9월을 더치페이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취업을 위해서 페이, 대가를 주십시오. 더치페이. 그리고 이 더치페이는 뭐냐면 식당에 가서 남의 밥값 내지 말고 각자 밥값 내고 남은 돈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로. 붐업이 좀 돼야 되는데. 네, 붐업을 우리 푸나님 해주셔야죠. 아니요, 추미애 대표가 조금만 움직이시면 그건 제가 보기 얼마 뭐 하실 것 아직 같은데. 안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시라고 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이해찬 후원회장은 파파이스에 나가서 후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걸 안 하셨어요. 붐 타면 또 금방 100만 모아지듯이. 치어.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출받아서 운영한다는 바로 그 중앙당. 여당이면 뭐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중앙당이 일상적 정당 활동을 좀 활발하게 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후원금으로 정당이 발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같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좀 이 문제야. 뭐 원장님이 좀 움직이시고 또 원장님 요즘에 중앙당 후원에 광고 안 하고 계시죠?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네. 자,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세져라, 더 강해져라, 더 건강해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건 별로 걱정 안 하고요. 월요일이 돼서 이제 은행문 열면 이제 가서 이제 보내주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된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짧게 하나만 좀 몰락해 가고 있는 어떤 한 분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안철수 씨 이야기인데요.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더 이상 내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뭐 이상한 얘기 하더니 경쟁자 아닌 건 맞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비판하느냐 요거에 대한 답으로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독일 가가지고 무슨 정권이 복수하려고 잡았냐, 나라 잘 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오는 범죄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라는 건지 대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아무 개념도 없다고 느끼니까 또 분노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MB 아바타 맞네. 똑같은 워딩이었어요. 이명박이 페이스북에 썼던 말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그 논리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촛불로 혁명을 해서 9년 이상의 쌓인 적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라는 소리인지 이거는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 정계은퇴감이라고 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발언이죠. 이거는. 이제는 자신의 어떤 솔직한 원래의 모습, 원래의 생각, 이제는 뭐 그런 것들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새정치 얘기도 있었고 정치개혁 얘기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치개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세웠던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 없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뭐였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짚어보는데 뭐가 있었죠? 공천배 뭐였지? 그렇죠. 무슨 범죄 기억도 잘 안 나죠. 기소만 돼도 기초의원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등등등등 무공천요. 무공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던지고 본인의 그야말로 원래의 생각에 맞는 것만 이제 남아 있는 정치적 생존만을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러한 정치인으로 남은 건데 그렇게 하고 보니 역사 의식은 없고. 그리고 원래의 지향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는 날 모습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확실하게 전략 갖고 움직인다는 생각도 드는 게 정반대로요. 저 같은 경우도 안철수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할 때 거의 비판 안 했거든요.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탈당해 나가서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나서도 막 미움을 쏟아냈지만 그래도 민주세력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일말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냥 버릴 수는 없어. 근데 안철수가 스스로 막 커밍아웃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야당 대표들이라는 게 그런 식의 워딩을 쓴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상식을 너무 벗어나니까 아예 이쪽에 대한 지지를 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수의 대표성을 내가 홍준표로부터 가져오겠다 이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 뭐 예, 맞죠. 그리고 지금 복수다라고 얘기한 거를 국민의당에서 진정 어린 충고와 비판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질타를 가했는데 말은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고 적폐청산의 과정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말씀은 옳지 않고 번지수가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메르켈에 대해서 뭐 정색하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행정은 잘하는데 토론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또 외교를 하러 나가신 한 당의 대표께서 그 발언 역시도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특히 외국에 나가서는 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 지도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절제 정제가 필요한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붕 떠가지고. 예.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홍준표에게 안 가는 정인데 지금 국민의당의 이 논평이 충고 비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문주정 씨 관련한
조작 사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국정원 등등의 어떤 범죄성들을 놓고 복수로 이렇게 받아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민의당에서 하는 농평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난 더 이상 민주 진보 개혁 세력 아니라는 자기 선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지지 기반은 이미 전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내심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전략적인 방향, 지지 기반 이거는 끊임없이 이제 우선회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글쎄 우선회라는 말보다는 본인의 어떤 본래의 모습을 커밍아웃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보면 꼭 세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투박해도 큰 시대 정신의 편에 서는 게 결국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원래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 대표도 지금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이 박근혜 유산으로부터 전체의 당을 변화시키고 보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안철수. 게다가 지금 바른정당에서 기존의 자강파 내지는 남아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남경필 지사가 그런 얘기 했다고는 통합전대? 예, 그것도 사실은 그게 다음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나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체가 큰 틀에서의 적폐청산이라는 시대 흐름, 어떤 국민의 흐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속에서의 정치적 계산들로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저게 뭐 어떤 별꾀를 써서 이것저것 하고 얘기를 해도 반향이 없는 거죠. 시대적 반향이.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특히 박근혜 시절과 야당 대표 시절이 이렇게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안철수 씨가 그 당시 정권에게 전혀 하지 않은 말 여러 가지 그 리스트가 나온 게 있어요. 실제적인 그 박근혜 같은 세력한테는 그냥 비판 자체를 안 하던 이야기들을 잘하고 있는 정권에는 무슨 복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확실하게 민주 세력은 아님을 스스로 확정 지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고맙고요. 이럴수록 호남의 민심 이탈은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도 어느 정도 국민의당이라는 당도 좀 쪼개져서 일부는 무소속으로 남아 계셔서 좀 정치 좀 잘하셨던 분들은 일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철수에 의해서 촉발되는 정계 개편의 요인이 좀 꽤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죄를 지어도 그거를 처벌을 못 한다면 그게 무슨 정치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명박이 건드리지 마 이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비자금 문제 나온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전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다르게 어떻게 이제 이거를 각색해서 해명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조금 내 의도가 이거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표현에 있어서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진정 어린 충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죠. 저는 내년 지방선거 기점으로 해서 안철수 씨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렇게 저렇게 해서 국민들 속에서 잊혀진 분들 많아요. 너무 안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토론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괜히 길게 이야기하면 내가 좀 무안해지네. 그렇죠. 좀 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너무 오래 사실은 토론하는 것은 이미 좀 지났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예. 그거는 김현 의원님하고요, 우리 김민석 원장님 책임이에요. 뭔지 아세요? 또 책임론? 네. 왜 그러냐면 오랜만에 김현 대변인 책임집니다. 공동 맨날 내가 책임으로? 책임하니까 아주 괴로워요. 안철수란 사람을 데려다가 저는 안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서 데려다가 공동 대표 시킬 때 그게 잘못이 원죄론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안철수 대표가 하려고 그건 했던 김현 대변인 책임론이네.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해 12월 탄핵 심판 초기에 4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등 본격 절차가 시작되자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임료로 한 명당 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5만 원권 전액 현금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비용으로 적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이후 이루어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지불된 수임료도 5만 원권 현금이었습니다.
이때는 액수도 커져 한 사람당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수임료가 지불됐는데 역시 전액 5만 원권으로 전달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 7명의 수임료를 모두 더할 경우 3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현금만 4억 원에 육박합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상납된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로 들어간 40억 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월 사이에 수임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당 현금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가져왔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굳이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그것도 국정원이 상납한 것과 같은 5만 원권으로만 건넸다는 점에서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도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당시 수임료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은행 예금 10억 2천여만 원이 공식 보유한 현금의 전부였기 때문에 검찰은 변호사 비용 지급 직전에 이 예금에서 인출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을 때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에게 돈을 건넨 걸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는 자신이 탄핵 심판 변호사들을 만나 수임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의상실 등에서 최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최순실이 그 의상실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한 수십 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행정관에게 건네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등으로 최 씨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영선 전 행정관이 관여한 비선 진료 비용도 특수활동비로 지불됐... 거세해야 되는 그런 거고 자기가 하는 것은 나는 곧 짐이잖아요. 선덕여왕 이래로 1400년 만에 나온 여성 지도자인데 부활하신 거잖아요. 오늘 준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역사 공부까지 하고 오셨는데. 아니 이거 박근영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국정원은 나의 직속 기관이니까 국정원 돈 한 달에 1억쯤이야 용돈으로 쓰는 거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고 청와대 특활비가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또 어디다 썼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퇴임하기 전에 수십억 원을 쓴 거 아니에요. 하루에 5천만 원씩 쓸 정도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5천만 원을 알뜰하게 다 쓰고 삼성동으로 와서 이제 감옥으로 간 건데 하여간 최근에 이 박근혜의 이 밝혀진 것은 그 이전 시절 그때 그 시절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조금 규모를 줄여서 K 미르재단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업으로 리베이트 받는 거랑 문제가 있다거나 범죄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과거에 쭉 하던 관행 보고 자란 대로 한 그것을 사실은 민주정부 이후에 국민정부 이후에 이렇게 끊어졌던 것을 그냥 되살린 거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거를 알고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최순실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일정 기간 안 받다가 작년 9월 달에 국정원 돈을 2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9월 6일 시점을 봐야 되는데 최순실이 출국한 날이 9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까지 받다가 8월 달에 잠깐 쉬었다가 9월 달에 8월 달까지 같이 2억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9월달 나가면서 이제 나가보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랬던 거지. 박근혜 씨는 가끔씩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머리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오기가 창창하고요. 국민들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원래 그렇다는 것보다는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자기는 깨끗한 척 하는 굉장히 좀 사악한 정치인 중에 하나였다. 거짓말이 아니죠. 그분 말은. 조금 다른 걸 거예요. 아마 의식 구조가 다른 걸 거예요. 치외 법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겠지. 최순실 파동이 한참 불거지고 나올 때 보면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을 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최태민이 온갖 사악한 일을 하고 있고 국정원에서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최태민의 뒤를 캐서 친구까지 했는데 그 앞에서 울면서 최태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복귀하면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태민과의 관계에 물을 때는 전혀 그냥 최태민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유언비어나 유포하는 나쁜 사람으로 비교했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3인방에 대해서 아니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왜 제 주변에서 그만두게 해야 하는지 제 옆에서 그냥 두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왜 음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뻔뻔스럽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고. 그런 분을 뭐 마치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gat힌 사람처럼 구해내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애국당. 네. 네. 근데 지금 언론의 보도는 문고리 3인방이 이제 박근혜를 버린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버린 나와요. 거죠.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해서 강남 아파트 샀다. 이 3인방에. 근데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나 봐요. 이 돈은 일부 그 돈이 소명됐다. 아니다. 일부 소명됐다. 이재만이나 안봉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이렇게 비리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형량이 높아지잖아요. 버린 거냐 해서 이제 버렸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가령 돈이 들어온 건 있는데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검찰에서 완전히 입 계속 다물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을 되면 해야 하지.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역이 아니니까 참 아쉽네. 현역이 아니면 하긴 새가 날아든다에 나와서 방송도 못하지 뭐. 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치소에 있는 이 전 행정관을 소환했지만 이영선 전 행정관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윤전추 전 행정관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일요일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 추위를 뚫고 작은 책으로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닥스예요. 닥스? 네. 닥스는 무슨 뜻이에요? 닥스. 유명한 그 명품? 네. 그 지금 자랑하시려고? 근데 거기에 K만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닥스는 누구 건데? 다스. 닥스는 김현 건데 다스는 누구 거지? 안녕하세요. 준비한 멘트. 김어준 뉴스공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국정감사장. 우리 청장님 요즘 국민적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다스 국민체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하여튼 언론에 그런 단어가 뜬 것은 예. 국민체조 시작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스 이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게 쟁점인데요. 여의도 촛불 파티. 다스 제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K자. 그래요. 가방 들고 다니다 보면 뭐 하나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끼고 다녀요. 그러네. 다스. 이런 개그를 치실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숟가락 얹히지 마세요. 네. 좀 그러니까. 새롭게 그치.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새가 날아든다의 오프닝 멘트 때 어떻게 하면은 그게 아니고 나는 아침에 네. 김현 대변인 칭찬하려고 준비하고 왔었어요. 아, 네, 얘기하세요. 준비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요새 지방선거 때문에 아카데믹 강연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가는 경우 어떤 때는 막 두 군데씩 가는데 대변인 언론 이런 얘기 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의 대변인이 누구죠? 이러면 몇 명 있잖아요. 현역도 있고 김현이요 이러는 거야. 아, 기분 좋죠. 그래도 그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나는 개구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푸나님이 너무 진지하잖아요. 우리도 약간 좀 네, 웃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맞춰드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인 중에 한 분이 한국 사회의 본질을 해부한 글을 한번 칼럼을 봤는데. 의사세요? 재미없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네. 그분이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 강령? 이런 걸 이제 쭉 열거를 했어요. 무슨 항상 뭐 쇼핑백 일회용 쓰지 말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가장 일상적 민주주의 캠페인을 했던 게 세월호 배지, 세월호 리본, 그렇죠. 세월호 팔찌였던 것 같은데 다스 건도 좀 그 비슷하게 뭔가 캠페인을 그러네. 좀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어쨌든 닥스 가방을 매는 걸로 다스는 누구 거? 닥스는 김현, 다스는 누구 거? 왜 허탈하게 웃으세요?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반갑다 할 때 악수를 안 하고요. 주먹으로 불끈 양쪽을 아이고, 주먹으로 아이고. 마주칩니다. 잠깐만요. 구속 투쟁. 준비 많이 하셨어. 좋아, 아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건 갑자기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금방 겨울 올 것 같아요. 감옥소도 꽤 춥겠죠? 아이고. 요새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분은 뭐 매트리스가 있다고 하니까. 열선도 깔렸는데 뭐. 네, 네. 근데 그분은 영원히 못 나오시게 생겼어, 지금. 옛날엔 정말 추웠는데. 감옥소가요. 정말. 거기 안 들어와요? 온돌 뭐 이런 거? 아니 예전에는 정말 추웠지. 그게 추워서요. 우리말로는 그거 뭐라고 하나요? 고무로 된 옛날에는 그걸 일본말로 유단분가 뭔가 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 집어넣어서 하는 거. 그거 하나 뜨거운 물 밤에 넣고 그거 하루 밤새 껴안고 자고. 근데 그것을 그 추웠던 게 열선 들어간 게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대철 고문이 본인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 밑에 열선을 깔고 하는 걸로 고쳤을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교정위원이시잖아요, 그분. 박근혜는 거기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인권을 위해서 저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원래 그때 누구예요? 노회찬 의원하고 한교안 장관과의 대화를 보면 반성하라고 보낸 것이 추워야 된다 이런 톤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교안 장관이? 아, 진짜 그 세력들은 좀 인권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똑같이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좀 전에 했던 그 바로 박근혜 수감번호 503번. 지금 이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온 거죠, 사실은. 이게 문득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정도 사건을 지금 민주 세력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 세력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할 줄 몰라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도 11.6 사건 직후에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쇠 2개를 전달받잖아요. 작은 금고 열쇠하고 큰 금고 열쇠하고. 경험과 감이 있기 때문에 늘 해봤기 가능한 때문에 거지. 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소위 성금, 기업으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늘 큰 금고에 꽉꽉 채워놨고 작은 금고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9억가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별금으로 받아가지고 전두환으로부터 받아서 9억 중에 6억만 착복하고 3억은 다시 돌려줬는데 그것이 수사비하고 무슨 뭐 또 전별금으로 쓰여졌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나온 이거는 똑같이 한 거죠. 그 시절로 돌아간 거죠. 박근혜 씨는
몇 년 전에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의 멘탈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어떻게 행동과 말이 저렇게 다른가? 자기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하는 것은 전혀. 정의예요. 옳은 거고, 그다음에 남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은 천하의 나쁜 짓이 되고 쓸데없는 짓이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그러 짐작컨대 이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를 나온 게 5월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봉근이 뭐 피해 다니다시피 하면서 증인으로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제 먼저 나가서 조사받는 사람이 이현수 기조실장이잖아요. 예, 이분이 저는 탈탈탈 다 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자기는 시켜서 한 거다. 왜냐면 시켜서 한 거면은 국정원법에 따르면 죄를 면할 수가 있어요. 시켜서 한 것은 지난번 댓글 공작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김하영이 기소유예가 된 거라고요. 근데 물론 이현수 실장 경우는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실형을 받겠지만 그래도 시켜서 한이다라고 하고 시켜서 내가 이렇게 전달했다까지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안봉근과 이재만과 정호성은.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돈이 전달됐다는 것까지 가고 나면 네. 그 돈을 어떻게 했니라는 검찰의 물음에 그걸 계속 답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3인방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버렸다뿐만 뛰어넘는 그리고 거지. 자기들이 이건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10년 그러니까, 이상형을 불가피한 예, 거예요. 만약에 이게 대통령한테 상납했다라고 가고 우리는 일부 그중에 일부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형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랑 무슨 뭐 동지적 의리가 아니고 이해관계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 3명은 살기 위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은 뭐 누구는 이 사람들이 최순실을 보호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올감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한편에서 이걸 품위 유지비다 뭐 통치자금이다라는 헛소리들을 하는데 품위 유지를 하려면은 청와대 특활비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특활비가 1년에 96억 원이고 한 달에 한 8억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 중에 대통령 뭐 예를 들어 그것도 법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의상비 내지는 뭐 기치료비 내지는 얼굴 시술비 이런 거는 대통령이 품위 유지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거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거기서 썼을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 돈은 권력서열 1위한테 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서열 1위가 얼마 전에 장시호한테 삼성동에 금고가 있고 이걸 정유라하고 정유라 아들을 뭐 키우는 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진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품위 유지 운운, 뭐 통치자금 운운 이거는 일반적인 품위 유지를 벗어나는 품위 유지 내지는 하여간 이래저래 써야 되는 것들. 품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품위가 애매하네. 떨어져요. 너무 좋은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 그러면 같아요. 이런 시각은 어떠세요? 박근혜도 포함됐겠지만 일단 문고리 3인방 등이 국정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들이 어떤 그 자리 보전 같은 걸 위해서 어차피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박근혜 최측근들한테 뿌려댄 일종의 그 뇌물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남재주는 2007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방안보 특보였고요. 2012년도에도 특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참여정부 때 마지막 옷을 벗고 나가서 주로 강연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게 그 강연의 내용이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했던 안보교육, 소위 색깔론과 종북론, 그다음 전교조 폄훼하고 4.3 뭐 이런 그 소위 우리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소위 일베류의 같은 발언으로 강연을 하고 다녔고 그 강연료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남재주는 보훈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그 후임이고 이병기 원장이 그다음에 비서실장으로 가잖아요. 특히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 댓글이나 뭐 NLL